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총선 지역구 공천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후보자들이 몰린 지역은 재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현역위원 하위 20%에 대한 개별 통보를 진행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중진 의원들에게 용태론으로 설득에 나섰는데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첫 회의를 열고 대안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내세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독재 종식을 외치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주 이슈가 된 현안과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2024 총선 픽스토리. 오늘부터 국민의힘은 공천 면접에 들어가고 민주당은 현역위원 평가 하위 20% 결과가 통보되면서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예측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천 후보자에 대한 면접 일정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후보자들이 몰린 지역은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어느 방식으로 어떤 지역을 재조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컷오프에 반발한 김성태 의원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식 천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과 광주, 제주를 시작으로 지역구 공천을 위한 후보자 면접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부터 닷새간 면접을 진행하는데 격전지인 서울부터 시작해 텃밭인 영남권은 마지막 날로 예정돼 있습니다. 후보가 한 명인 단수 공천 지역은 면접 이튿날 바로 발표합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동일한 지역에 중요 인력들이 몰린 경우에는 재배치를 통해 승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이 재조정 고려 대상이라고 밝힌 서울 중구 성동을 면접에서 지역 재조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난 하태경 의원과 이해운 전 의원 그리고 이영 전 중기부 장관 모두 출마 지역을 옮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후보 부적격 판정에 반발하고 나선 김성태 전 의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에 우리가 도입한 시스템 공천의 과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당의 후보로서 김성태 전 의원을 국민들께 제시하지 못합니다. 김성태 전 의원의 헌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 저와 우리 당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 요구에 삼선의 조혜진 의원도 숙고 끝에 수용했습니다. 당이 제가 김해을에 출마해서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을 물리치고 의원직을 확보할 것을 희망했고 저는 숙고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김해의 승리가 전국의 승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5선의 서병수 의원과 3선의 김태호 의원에 이어 조 의원도 합세하면서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과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회 방송 천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하위 20% 통보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중진 의원들에게 용태론을 언급하며 설득에 나섰는데요. 이른바 친문과 친명 간 계파 갈등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일부 중진급 예비 후보들에게 직접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알려져 당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중진급 선배 후보자들과 새로운 후배들에게 정치 입문길을 터달란 당부의 취지로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쇄신 의지가 강하고 올드보이 청산 의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가 사실상 공천 교통 정리에 나선 게 아니냐는 정치권의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늘부터 평가 하위 20%에 속하는 현역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가 진행되는데 해당 현역 의원은 31명입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발언 이후 당에선 이른바 친문계 용퇴론이 논란이 된 상황.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공천 지역인 서울 중성동갑의 대표 친문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 의지를 밝힌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전략 공천 검토 얘기가 돌면서 갈등이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가 서울 도봉갑 3선 의원인 인재근 의원을 만나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보도를 놓고 당대표실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인 의원이 이 대표에게 총선 관련 의견 교환을 위해 면담을 요청해 총선 불출마 의사를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여당이 주장한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들에 대한 폄훼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용돈처럼 나눠 쓴 정치검사들이야말로 청산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 봉투를 돌리고 룸사롱에 가서 또 쌍욕을 하냐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자기 고백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추종한 일부 정치검사야말로 청산 대상의 1순위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일부 민주화운동을 했던 정치인의 잘못을 갖고 민주화운동 전체를 폄하하고 청산 대상으로 삼는 건 언어 도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제3지대 세력이 통합해 만든 개혁신당이 오늘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총선을 앞두고 검찰 독재 정치를 종식하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지대 빅텐트인 개혁신당이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총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최고위에서 가장 선명한 야당으로 대안 세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강국을 이루기보다 알량한 사정 권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다지는 것에만 몰두해온 대통령에게 우리는 가장 강력한 견제 세력이 될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양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선 이번 총선에서 최소 30석은 넘어야 한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제3지대 합당에 대한 기존 지지층의 탈당 등 반발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사과의 뜻을 전하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위원장을 선임하고 공관위를 구성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고향인 부산을 찾아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출마 방식에 대해선 개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당을 만든 후 구성원들과 함께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통합 비례정당과의 협력 여부에 대해선 급선무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입니다. 네,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된 공천 시즌 이야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잘 보내셨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오늘부터 공천 지원자들의 면접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한 사람당 3분 정도의 시간을 이제 줬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뭐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을 것 같고 공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뭐 이렇게 충분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서로 이렇게 면대면으로 인사하는 그런 자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오늘부터 이 닷새 동안 국민의힘의 이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이 방식은 한 선거구별로 후보자의 단체 면접이고요. 네. 이 자기소개 1분을 포함해서 후보 한 명당 총 3분가량의 시간을 할애해 줬습니다. 다만 이 3분이라는 시간이 경쟁력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최재형 의원은 면접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하지 않겠냐면서 이 면접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내일부터는 순차적으로 이 단수 공천자와 경선 대상도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공천 재배치의 일환으로 일부 지역구에서는 전략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동일한 지역에 인력들이 좀 몰린 경우에는 재배치를 해서 승리해야 한다. 특히 이 서울 지역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시사를 했는데요. 이 3선의 하태경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 또 이영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성동을과 윤석열 정부의 내각 또 대통령실 출신이 맞붙는 서울 강남을 등이 자연스럽게 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 이혜훈 전 의원, 이영 전 의원이 복도에서 이제 대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책상에서 어색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민주당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면 이미 그 1차적인 그 면접이 이제 끝났고 2차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긴장감이 점점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당의 이제 중진 의원들, 인재근 의원을 포함한 중진 의원들에게 직접 불출마를 이제 권유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면접을 이제 막 시작했다면 이미 면접을 마친 민주당은 이 적합한 후보자의 추리기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부 예비 후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불출마를 당부한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 지난달 27일 문학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불출마를 권했고요. 또 오늘 오전에는 이 서울 도봉갑 3선의 인재근 의원을 만나서 불출마를 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이 먼저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에 이재명 대표가 응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서울 도봉갑 이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3선을 지냈고 이후 김 상임고문의 부인이자 운동권 대모인 인재근 의원이 19대부터 21대까지 3선을 지낸 그런 지역구입니다. 총합 6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일 지역구에서 이제 부부가.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대표가 이렇게 나서서 불출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은 이 새로운 인물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과 동시에 또 직접 나서서 공천 관련된 논란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풀이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반발이 없을 수가 없겠죠. 친문계 또 비명계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정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 중인 민주당이기 때문에 또 오늘부터 하위 20%의 의원들에 대해서 이 공식 통보도 진행할 수 있다. 이르면 오늘부터 이뤄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지역구 기준으로는 후보가 조금 더 빨리 확정되는 게 이 선거 운동의 효과 차원에서는 더 좋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당 내홍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제3지대의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휴 기간 동안 이제 합당 소식을 이제 깜짝 발표를 이제 전해 왔습니다. 이제 빅텐트가 이제 펼쳐진 셈인데 오늘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각 당의 전 대표였고 이제는 이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된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합당을 위한 이 수임기간 설치를 안건으로 오늘 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이 당 지도부 구성도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날 회의에 양양자 원내대표 또 김종민, 조응천, 금태섭 최고위원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이 연휴 동안의 합당에 대해서 지지 세력으로 분류된 2030 남성들로부터 우려가 쏟아지는 그런 연휴이기도 했었죠. 이에 이준석 대표는 오늘 개혁신당이라는 당명은 우리가 개혁을 추구하는 새로운 당이라는 의미라면서 이 새로운 미래와 원칙과 상식 또 새로운 선택에서 새롭게 합류한 구성원들과 문제의식과 해법을 잘 엮어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도 지금의 윤석열, 이재명 양당 정치를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망가질 것이라면서 이 반윤석열, 반이재명 연대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이 당이 꾸려진 만큼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에서 공천 낙마자들이 나오면 이들에 대한 러브콜은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 현역 의원 내석인 개혁신당, 이 총선 전까지 제3지대의 빅텐트를 얼마만큼 키울 수 있을지는 이 양당의 공천 흐름과 맞물려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지난주였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만났었는데 어제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만나서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정치 출마 의사를 밝혔었는데 조 전 장관이 오늘은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이번에 그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공식화했네요.
네,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 준연동형 비례제를 얘기하면서 이 비례선거제를 어떻게 확정하느냐 이 방식이 조국 신당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결국 이 여파가 조국 전 장관의 행보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 자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에 오늘 오후 이번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검찰 종식에 앞장서서 싸우겠다면서도 이 구체적인 출마 방식에 대해서는 이 향후 동지들과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좀 아꼈습니다. 네. 이미 어제 만난 문 전 대통령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내일은 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총선 대비를 위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도 나섭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이 3% 이상을 받으면 한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건 바로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병립형 그렇다면은 7%인가요? 네, 7%에서 9%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네. 현재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는 거기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준연동형 비례제로 이제 채택이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로 한석을 얻을 수 있는 이 상황, 이게 이제 조 전 장관의 출마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 그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2심 유죄 법원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네. 대법원 판단까지는 최소 6개월, 또 길면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고 또 파기환송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만 2심에서 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고 대법원이 이대로 형을 확정하면 조 전 장관은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합니다. 네. 하지만 이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조 전 장관의 입장은 이재명 대표와 또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응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뭐 비판에 언급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까지 함께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국 씨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네. 이 7% 이상을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는 7%가 필요했죠. 이걸 했다면 이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더불어서 이준석 또 이낙연 대표의 개혁 신당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 결혼 같은 것이다라고 비유하며 비판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도 봐야겠죠. 이 조국 신당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이 조국 신당과 야권 비례연합 정당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오늘 이 박흥근 민주연합 추진단장은 창당 선언 직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인 창당이 결코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또 집요한 공격만 양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원내 정당인 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또 새진보연합 등과의 연합 비례정당의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용해인 새진보연합 대표 또 윤희숙 진보당 대표 민주당 박흥근 추진단장 등이 모여서 구체적인 연합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서 불참한 녹색정의당에게 이번 주말까지 결정해야 한다라면서 연합 참여에 대해서 거듭 통보를 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연합 비례정당의 규모와 범위는 이 두 거대 정당과 차별화를 하려는 개혁신당에게는 이 견제와 압박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자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이 만들어낸 이 제3지대 개혁신당에 대해서 견제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이제 설 연휴가 지났기 때문에 총선을 향한 여야 발걸음도 그만큼 더 가팔라지고 이제 빨라졌네요.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크로아티아에 이어서 불가리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양국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코즐로드의 원전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불가리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의장으로서 15년 만에 불가리아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수도 소피아의 무명용사 기념비에 헌화한 뒤 로센 젤리아즈코프 국회의장과 만난 김 의장.
양국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TIPF에 조속한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현재 불가리아에서 진행 중인 코질로두이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당부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제 방문이 양국의 의회 협력은 물론이고 의장님 말씀처럼 양국 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데 격상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젤야즈코프 의장은 한국에 관심이 많고 인프라와 교통이 발달한 불가리아에 한국 기업이 적극 투자하길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루멘 라데프 대통령도 만난 김 의장은 기존의 불가리아에 투자한 현지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고 라데프 대통령은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 등에 관심이 많다며 방산 분야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적극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선 크로아티아 순방에서도 김 의장은 경제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김 의장은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 만나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10주년을 축하하고 항만과 에너지, ICT 등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를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포괄적 양자관계에 걸맞는 교육과 투자의 증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크로아티아와의 투자를 한국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 의장은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의장과의 만남에서 크로아티아 초계함 조달 사업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내일부터 2주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민 대표단을 모집하기 위한 전화 면접을 진행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임의로 뽑은 대상자들에게 연금개혁에 관한 입장과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연금개혁 합의안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영화 상영관마다 좌석의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혜지 비대위원은 현행 장애인 편입법 시행령이 전체 영화관의 1%를 장애인 관람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휠체어 좌석이 없는 영화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장애인의 극장 출입 관련 규정에 맹점이 있다며 정부와 함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울광장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 정부 여당을 여전히 설득하고 있다고 유가족에게 전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내 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홍 원내대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더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저출생에 대한 포퓰리즘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선심성 공약보다 노동시장과 주거 환경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녹색정의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 13일) 강하락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하락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빅텐트의 정체성입니다. 총선이 2달 남짓한 상황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제3지대 4개 세력이 드디어 합당에 합의했습니다. 이른바 빅텐트가 만들어진 건데요. 같이 빅텐트를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치 일방주의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고 결국 양당 중에 하나에 소속돼 있어야지만이 공천받아서 선거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걸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들의 합당을 두고 일종의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결혼 비슷한 것이 아니냐면서 정체성이 대체 무엇인지를 꼬집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분분했습니다. 저희한테 상당히 득이 됐다고 보여요. 오히려요? 그래서 지금 탈당의 러시가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빅텐트는
민주당 중심으로 가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공천 학살로부터 오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가 이 세력들하고 과연 함께 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전술적 선택이다. 각자 도생을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말 국민의 선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보수냐 진보냐 정치적 이념이나 정체성의 차이 등의 의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온건한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한테 너의 생각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실용적 진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세력이 합쳤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제 막 생긴 신당 흉보거든요. 처집니까? 개혁신당은 오늘 첫 지도부 회의를 열고 당직 인선을 의결했습니다. 확실한 지역적 기반이 없고 유력 차기 대권 주자라는 구심점도 부재한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3지대 세력의 이번 결합이 진정한 단일 대우로까지 형성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조국 창당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싸우겠다면서 이번 총선에서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향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형 비례정당 합류를 염두에 둔 행보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국 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 하에서는 절대로 국회의원 배치를 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고 민주당에 100% 찬성한 준연동형 제도 하에서는 국회의원 배치를 달 수 있죠. 저는 국민의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 자체로 금방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난 8일 2심에서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던 만큼 국민의힘에선 그의 총선 출마 움직임에 국회가 소도냐는 직격도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죠.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런 분이 나와서 자기가 창당을 하겠다고 출마를 하겠다라는 것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체제를 깡그리 무시하고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역시 힘겹게 건너온 이른바 조국의 강에 다시금 발이 묶일 염려에 곤혹스러운 기석이 용력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법원에서 그 전에 총선 전에 원심 파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2심까지 금고형 이상이 나온 상태에서 출마는 사실상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준위성정당에 조국신당이 참여를 신청한다면 받습니까? 그 부분은 답을 저희가 할 수 없을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그 야당들이 연합되어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 당들이 동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남아있는데 조국 장관께서 민주당에게 힘들어지는 역할을 내가 하고 싶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민주당의 이 같은 반응은 중도층이 이탈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 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은 연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확실하게 선긋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창당 후 총선에 출마하면 지역구 출마나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형 비례연합정당 합류보단 2020년 총선 당시 자매정당 형태로 창당해 추후 민주당에 흡수된 열린민주당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4월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조 전 장관의 창당과 총선 출마가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번 주 가장 이슈가 된 현안과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총선 빅스토리. 김용준 배재대 석좌 교수, 이준환 인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여당의 운동권 청산과 야당의 정권 심판으로 더 뜨거워진 프레임 공방을 살펴보고 여야의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설 연휴가 끝나고도 여전히 설 전과 마찬가지로 여당은 운동권 청산, 야당은 정권 심판, 이 프레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독립운동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했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검사 일당이 정치권의 청산 대상 1순위다. 이렇게 이제 맞받아쳤습니다. 여야의 현재 상황에서 이제 프레임 공방, 어느 쪽이 유권자에게 더 표심을 사고 소구력이 있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선거에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거든요. 네. 승리하는 법칙, 가장 큰 게 뭐 시대 정신의 법칙도 있고, 또 연대의 법칙, 그럼 어떻게 연대를 나가느냐. 또 지금 얘기한 이제 프레임의 법칙이 있어요. 네. 근데 프레임이라는 건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선거는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한 2년 끝나는 시점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은 그런 불변해야죠.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동안 이제 야당은 계속 정권 심판론을 얘기를 하고 여당은 거대 야당 심판론을 가지고서 프레임 전쟁을 했는데, 그거는 거대 야당 심판론은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네. 총선은 나름대로 심판의 기능이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프레임이 이제 전환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운동권 청산론인데, 단순한 운동권 청산론이라는 것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 클럽에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운동권 세력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의회 권력을 독점해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심판해달라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의회 권력 교체의 프레임을 운동권 청산론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 각종 조사를 해보면은 두 프레임에 대해서 비슷해요. 얘기하는 게 MBS라고 하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건데, 2월 5일부터 7일까지 1,200명을 상대로 했으니까 95% 신뢰 수준에서 뭐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운동권 총선에 대해서 동의하니까 51%가 동의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죠. 그건 58%가 또 동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갖다 놓고 어느 게 더 주장이 옳으냐라고 물어봤으면 좀 오래 가릴 텐데,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정권 심판론에 대한 비율은 역시 중간 평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그런 그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뭐 여론조사 결과이긴 한데, 뭐 운동권 심판론, 정권 심판론, 유권자에게 이제 50%에서 60% 사이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뭐 하나의 이제 여론조사 결과이긴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김영준 교수님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뭐 정권 심판론이나 또 야당 심판 또는 운동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유권자들한테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거나 또 어떤 설득력을 받아서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언제 선거에서건 여당 집권당에 대한 심판 여론은 항상 높았어요. 근데 과거 대표적으로 2012년 총선을 보면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권 말이었죠. 근데 그때도 선거를 했을 때 전 집권당을 심판하자라고 됐는데 결국은 재창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1988년 이후에 2024년 올해 선거가 총선의 10번째 총선인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1988년부터 2020년까지 딱 2번을 제외하고 집권당이 다 승리를 했어요. 2000년하고 2016년 선거를 제외하고는 여당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와서 그 당시에 여론도 굉장히 호응을 샀지만 선거 결과는 그렇게 이어지지를 않았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정권 심판하자라고 하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또 운동권을 심판하자라고 하는 여당의 지지도 뭐 그렇게 어디 한쪽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 않는 것을 본다면 이런 프레임이 유권자들한테는 너무 식상하고 영향력이 적은 거 아니냐.
오히려 유권자들은 지금같이 경제가 안 좋은데 미래 설계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굉장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보면은 전체를 보기보다는요. 지금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2012년은 그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선거를 누가 진두지휘했냐면 유력한 대권 후보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당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지만 네. 지금 88년도 13대 총선서부터 21대 총선까지 9번 총선 중에서 현재와 같은 중간평가의 성격. 그러니까 네.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내지 그 3년 내에서 치러진 선거가 4번 있었어요. 네. 가서 96년도가 있었고 2000년도가 있었고 2016년도가 있고 2020년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 총선 때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 때문에 여당이 앞서겠지만 나머지 3번 선거는 다 졌습니다, 여당이.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평가 성격의 그러한 총선에서는 여전히 야당이 얘기하는 정권심판론이라는 이슈가 어느 정도는 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야당이 그걸 들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맞지만 지금 예를 들어 선거는 구도고 상황이 정치 선거 환경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권심판론이라는 거가 나오는데 하나 꼭 이제 민주당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권심판론하고 정부에 대한 유지론하고 물어보면은 정권심판론이 훨씬 높게 나와요. 과반수 이상.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는 30%대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은 높은데 네. 민주당의 지지가 낮다는 얘기는 민주당이 정권 심판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무조건 정권 심판론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그거는 오판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숙제이기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공천 후보자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이 지원자들이 몰린 서울 중 성동 을과 일부 지역구는 재배치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또 그리고 영남 중진의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의원이 험지로 가게 되면서 떠난 자리에 과연 누가 오게 될지 이것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자 이번 그 공천 면접의 관전 포인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공천이 지금 심사가 면접이 네. 하나, 둘, 셋, 넷, 5일 동안에 5일 동안 820명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만. 네. 그러면 산술적으로 하루에 160명 정도? 네. 그러면 하루에 도대체 몇 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도에 보니까 한 팀이 단체로 면접을 보는데 한 3분 정도 들어간다. 네. 뭐 면접에 귀신들이 면접을 하다 보면 뭐 얼굴만 딱 봐도 이 사람 깜이다 아니다 이거 알죠. 네. 그런데 심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걸로 내 진가를 파악할 수 있겠어? 네.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역시 인물을 알아봐 그러지만 네. 잘 안 되면은 이거 시스템 공천 아니다. 뭔가 용산에 오더 받은 거 아니냐. 또 영남의 다선 지도부 뭐 혁신을 한다고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편든 거 아니냐. 또 용산의 참모들이나 장관 차관했던 사람들 뭐 특혜주고 나는 물먹인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네. 요런 것을 얼만큼 그 이번 면접을 보면서 공관위에서 잘 컨트롤 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라면 그걸 얼만큼 반영하느냐 그리고 용산의 입김이 얼마나 막아내느냐 이런 것이 아마 그 면접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단수 공천하던 경선을 또 가던 뭐 이런 전략 공천하던 이런 것에서 불복이 적어들고 네. 시스템으로 다른 당에 비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근데 아무튼 물리적으로는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네. 또 이 공천 뭐 지역구 쇼핑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비하여 또 공관위에서는 이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재배치하는 일들이 인위적으로 네.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쉬운 작업은 아니다. 과연 얼만큼 그 면접의 결과가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또 당 지지자들한테 혁신적으로 했다라는 말을 들을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번 공천의 공천 면접의 관전 포인트 뭐가 될까요? 실제로 보면 면접 점수는 그게 뭐 크게 좌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10분 정도 한다고 하는데 각자 1분씩 자기 소개를 하고 그럼 뭐 3명 나온다면 3분 빼고 7분 만에 그걸 전접을 하는데 거의 점수를 가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많이 차이 나야 1, 2점 차이 나는 거죠. 면접에서. 근데 문제는 그보다도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하는 적합도 조사를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고 네. 또 공관위에서 보는 부분은 모든 부분 쪽에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략 공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볼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3번 연속 이상 진 지역이라든지 네. 반드시 중요한 지역 거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래도 경쟁력이 많을까라고 하는 그런 쪽에다가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뭐 영남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자신들이 뭐 강세인 강남구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지금 뭐 보면은 전현직 의원 3명이 지금 몰려 있고 장관도 네. 몰려 있는 뭐 지금 얘기하는 뭐 성동 성동을. 가을 같은 경우 네. 거기는 당연히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는 걸 가지고 그런 지역은 아마 나름대로 관심을 있고 보겠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그보다는 이게 적합도 조사를 보고 단수 공천이냐 아니면 경선을 할 거냐 뭐 또는 전략 공천을 할 거냐 이제 그렇게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뭐 앞서 뭐 그 강 앵커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의원 같은 중진 다선 의원들이 이제 험지로 가게 될 경우에 그 자리를 또 이제 누가 채울 것인지 어떤 후보가 새로 오게 될 건지 뭐 그것도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유권자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개별 통보에 나섰는데 이 통보를 받게 되면은 경선 득표율에서 최대 이제 30%의 감점, 불이익을 이제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내 중진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불출마를 권유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인재근 또 이제 문학진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뭐 당 대표 관계실에서는 뭐 또 부인하는 그런 이제 언급도 있긴 했습니다만 또 여기 가운데 이제 추미애 이재명 대표 간 비공개 회동도 오늘 있었다는 이제 보도도 나왔는데 불출마 대신에 이제 험지 출마를 권유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뭐 팩트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민주당의 이러한 현재 그 공천과 관련한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천 파동이라는 게 항상 늘 여야 모두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천 논란으로 빠질 수가 있고 당대표가 월권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도 하기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서 그냥 뭐 일종의 불출마를 종용하는 듯한 이거는 아무리 당대표실에서 부인한다 하더라도 문학진 전 의원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당사자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 그게 거짓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학진 전 의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무특보를 포함해서 열심히 했는데 너무 이제 미안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더 나가서 아니 무슨 뭐 마포 을에다가 김경일 후보 얘기했다고 그걸 사천이라고 그렇게 공격했었던 민주당이 네. 어떻게 당대표가 공개적인 아니지만 저런 식의 행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인식을 줬냐면 결국은 뭐 민주당의 공천은 전부 다 이재명이 하는 거구나. 그런 거를 더 강하게 씹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나쁜 이미지를 씹어줬던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지 않나. 그래서 조심스러워 또 조심스러워 해야 되거든요. 당대표가 개입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한다면은 네. 무슨 뭐 공천이 과연 공정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당대표가 직접 해명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 그렇게 했는지 의도는 뭐였는지 그렇지 않고 꼭 일이 터지면은 자기가 직접 해명하지 않고 밑에 사람들 통해서 해명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당하다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의 입장을 저는 피력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네, 이 교수님. 글쎄요, 저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보이고요.
또 지금 이명박 교수님이 공천을 이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데 이명박 교수님이 뭐 학자 현역 시절에는 굉장히 엄정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공천 심사를 맡아 하시는 동안에 윤 정부 탄생에 기여한 사람들 좀 선거에서 조금 좀 뭐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그 의외였다고 봐요. 당 대표가 저렇게 한다고 하면은 공관위원회에서라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 시비를 못 걸 정도의 추상 같은 엄밀함을 가지고 네. 그 기준을 잣대를 대야 됐었던 것이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했어야 됐다. 그런데 위원장에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공천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승복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공교롭게 만약에 친명이 아닌 사람들이 계속 이러한 그 평가 하위 20%, 하위 10%의 네. 개별 통보를 받고 또 공천에서 비껴 나간다라면 당사자들도 반발할 뿐만 아니라 당 주변에서 당 지지자들도 이번에 공천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다른 당에 비해서 비교가 된다. 이렇게 된다라면 선거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향인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비례연합에 합류를 할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 중인 박홍근 의원, 그 단장입니다. 조국 신당과 선거연합은 어렵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 그 중도층 표심 이탈을 좀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조 전 장관의 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야권에 좀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여튼 간에 뭐 야당에서 정권 심판하겠다고 나오는 거야 뭐 어떻게 말리겠어요. 네. 그런데 정치를 이제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정치를 하겠다. 네. 그럼 정치의 본질이 뭐죠? 정치는 올바르게 하는 거거든요. 공자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근데 뭘 올바르게 하냐? 자기 자신부터 올바르게 해야지 남을 이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 같으면은 최종적으로는 결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의 행보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지금 1심, 2심 전부 다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연구했었던 학자가 그 법이 갖고 있는 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리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한다는 거는 돌아가서 또 황당한 거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용인하고 그걸 잘 나가서 해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여당에게 너무나 호재로 작동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뭐 세시주가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 결국은 조국, 추미애 얼마나 고마운 분이냐. 보수에서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만약에 통합 비례정당에 조국 신당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건 한마디로 그건 코미디일 겁니다. 그건 정치를 넘어서서 네. 선거를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박홍근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어렵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마지막에 어떻게 조율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거로 인해서 결국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네. 발생될 수 있다. 하나는 법치와 관련된 문제. 두 번째는 결국은 야당이 얘기하는 정권 심판론이 분산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을 수 있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글쎄요, 저는 이제 조국 전 교수죠. 뭐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시키겠다, 그리고 강소 정당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뭐 신당 창당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분명히 억울한 거 있을 거예요. 장관 시절 그리고 장관 끝난 다음에도 네. 가족이 전부 다 이런 고초를 당한 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1심에서도 2심에서도 뭐 유죄를 받은 거고 새로운 형량 체계에 따라 가지고 법정 구속이 안 된 상황일 뿐 대법원이 곧 열린다 판결이 있다라면 또 임기 중간에 만약에 당선이 되고 한다라면 임기 중간에 또
뭐 감옥에 가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신당을 창당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방탕정당이 있는데 또 다른 방탕정당을 개인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또 지금 이제 비례 정당들 연합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조국 때문에 민주당 이중대라고 그 피해를 받았었던 정의당이 어렵사리 지금 테이블에 왔는데 조국 전 장관 당하고 같이 뭘 한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어렵게 만든 테이블마저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자중해야 될 사람이 또 민주당에게 부담되는 일이고 유권자들한테도 네. 또 중도층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선택이 하지 않아야 될 선택을 한 그런 것이라는 여론들이 많이 형성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슈는 좀 시간 관계상 짧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3지대 세력, 과연 빅텐트가 쳐질 것인가 이제 관심을 모으고 점점 좀 이제 부정적인 좀 그 기류가 흘렀었지만 설 연휴 초반에 전격적으로 통합의 이제 그 보도가 나와서 또 이제 설 연휴에 민심이 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오늘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총선에서 최소 30석은 넘겨야 된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고 이준석 대표는 그 이상의 목표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개혁신당이 과연 양쪽에 이제 뭐 국민의힘, 민주당 중심으로 이제 공천 탈락자 현역 의원 뭐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현역 의원을 어느 정도 영입을 할 수 있을지 총선에서 과연 의석을 어느 정도 현재 시점에서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들어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합류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마법사 아닙니까? 선거 때마다. 네. 또 50명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네. 근데 뭐 통합 이 빅텐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하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인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걸 보면 네. 뭐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딜레마일 거다.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 예를 들면은 지금 민주당 출신인 양정숙 의원이 뭐 초대를 받고 있다. 또 국민의힘이었었던 황보승희 의원도 또 초대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한다라면 이 유권자들은 도대체 이 정당이 뭐 하는 정당이냐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고 적게 모이면 적게 모일수록 지지가 없고 당세가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김영준 교수님. 2016년도 국민의당이 창당된 상황이랑 지금 굉장히 비슷한데요. 국민의당이 당시에 38석을 가져갔어요. 비례대표 네. 13석에 지역구 25석인데 그중에서 호남에서만 23석을 가져갔고 서울에서 네. 2석인데요. 그럼 그때와 비교했을 때 과연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개혁신당이 지역구에서 제가 볼 때 몇 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저는 뭐 심한 경우로 얘기하면은 한 자릿수도 못 얻고 5석도 못 얻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견고한 양당 체제로 구축이 됐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처럼 호남에 지역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례대표는 어느 정도 좀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두 정당 모두 다 거대 정당이 위성 정당을 만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정의당이 그때 9.27%를 가지고 5석을 가져갔어요. 네. 그러니까 10 내지 15%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자릿수일 거다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50석, 30석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푼 목표라고 보고요. 분명한 거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은 반짝하지만 제3시대 정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면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앞으로 저기도 공천 과정 남아있죠. 가장 큰 거는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걸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걸 따라갈 것인지 그 정체성 혼란이 굉장히 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서 오는 실망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누구 표를 잠식시킬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 표를 잠식할지 국민의힘 잠식할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그렇게 클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낙연 대표도 오늘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 집으로 친다면 뼈대 정도 이제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집을 어느 정도 잘 지어 나갈 수 있을지 개혁신당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2024 총선 픽스토리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